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개딸 강성 지지층, 이른바 팬덤 정치 세력이 당의 몸통을 흔드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민주당. 총선용 외연 확장 시도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출장소라고 비판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 야권 의원 영입으로 외연 확장 신용은 내지만 당내 유승민, 이준석과는 적대적이죠. 팬덤 야당과 눈치 여당에게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영 정치가 판을 치면서 지지층 눈치만 살핍니다. 대통령은 이념을 수단화하고 야당 대표를 인정 안 하는 협량함으로, 또 제1야당 대표는 장외투쟁, 탄핵, 특검, 단식을 무기삼아 대선 연장전을 벌입니다. 국민이 소모적 정치 싸움의 대상입니까? 시사 1번지 출발하겠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점 장례식장. 건강 주는 행복 주는 능주농협 로컬푸드. 캠핑 갈 땐 능주농협 로컬푸드.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빛고울 장작, 무항생제 삼겹살, 신선한 능주 로컬푸드를 만나보세요. 능주농협 로컬푸드. 광주 근교 장흥 보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동신대를 가야 하는 이유. 취업이 잘 되니까. 장학금이 많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무료 스쿨버스에 멋진 캠퍼스까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동신대학교. 항공특화대학 초당대학교.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있는 청년을 기다립니다. 항공운항, 항공정비, 항공드론, 항공관광 서비스 분야 특성화 인재,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의 꿈 더 크게 키워드립니다. Dream High, Fly High 초당대학교. 아파트 어쩌지? 사랑 하나면 돼. 직장은? 사랑 하나면 돼. 아파트 직장 구할 때 사랑빵 하나면 돼. 광주 생활 필수템 사랑빵 하나면 돼. 사랑방. 광주엔 있나요? 도시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대표공원이 있습니다. 풍암호수를 품은 최대 공원으로 도시를 키우는 힘이 되고 142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모두를 위한 취미의 명소 중앙공원 1지구를 기대하세요.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 압력줄을 없앤 쿠쿠의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져 단단한 슈퍼곡물까지 부드럽게. 밥솥 이제 사일런스의 시대로.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일곡지구의 안심학습권을 더 원한다면, 일곡공원의 푸른 라이프를 더 원한다면, 예정된 2호선의 빠른 교통을 더 원한다면 10월에 더 원하세요. 다시 없을 위파크 프리미엄, 위파크 더원. 10월 오픈 예정 062-456-1002 라인건설 호반건설. 네, 이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자, 오늘은 예고해 드렸듯이 추석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소개를 해 드리죠. 워낙 수식어가 많으신 분이죠. 호남 출신 보수의 상징으로 불리고 계시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당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 출신의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도 지내셨고 현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정현 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뭐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제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한 구상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무동산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광주 총국장 할 때 가봤는데 정상부가 이제 그동안 통제가 됐었거든요. 그게 개방이 됐다고요. 네. 우선 오늘 추석날이네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추석은 이제 고향 방문의 명절인데 요즘에
고향이 지방이 많이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소멸을 온몸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자청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9월 23일 날 네. 광주 시민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무등산 정상을 네.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개방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등산 정상이 개방됐다는 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네. 그렇게 좋아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아니 김대중 정부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을 네. 그보다 훨씬 전에 노태우 정부 때 그 말하자면은 이렇게 국민투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던 호남에 대한 선물이 서석대까지를 풀었거든요. 네. 그때도 광주 시민들이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등산 정상을 개방을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비사를 소개를 하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내가 처음 건의를 무등산 정상 개방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저는 무등산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네. 그 광주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가에 무등산이 안 들어가 있는 교가가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냥 무등산은 광주 시민들한테 뒷산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네. 그냥 혼연일체입니다. 네. 그런데 광주 사람들은 히말리아 알프스 올라간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 땅 중국 땅에 있는 백두산도 올라가 봤는데 이 말하자면 무등산을 못 올라가 봐 대부분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께 이걸 건의를 했고 네. 대통령께서 이걸 검토를 하시더니 시간이 필요하니 좀 보안을 지켜달라. 그래요 하고 있었어요. 네. 작년 10월 달인가 아마 작년 연말 정도 됐을 텐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광주시장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셋이서 이걸 개방을 위한 협약식을 했고 그때 그걸 알고 이제 광주시장님께서 광주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동안에 뭐 민주당이나 또 우리 광주시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개방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건의를 해와도 안 됐었던 것이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의 결단 로 이게 이루어져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거기 보면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이라고 꼭대기에 또 아름다운 봉우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군부대 때문에 다는 개장이 안 됐지만 어쨌든 정상까지 올라가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회 되시면 이번 추석 네. 그 연휴 때 한번 올라가 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사계절이 다. 또 이제 단풍 들고 하니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너무 들고요. 아름답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지방 소멸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강연하는 거 이제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그냥 지방이 소외가 아닙니다. 낙후가 아닙니다. 89개, 226개 말하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 시, 군, 구가 중에서 89개가 앞으로 없어져 버리는 소멸 대상 지역이라고 하니 이거 국가 재앙입니다. 저는 네.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네. 지금 지방 소멸의 이러한 상황을 국가 재앙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고는 국가를 대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11.8%, 12% 수도권에 인구의 52%가 몰려 있습니다. 예. 만약의 경우에요. 내가 한번 서울대 의대병원 원장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예. 우리 몸에 피가 한 12%에 해당되는 머리 위로 52%가 피가 솟구치면 어떻게 되겠냐.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나라도 죽습니다. 네. 이걸 진짜 정말 큰 각오를 갖고 국가를 대개조를 해서라도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이제 강력한 걸로 돼 있거든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한 4번 정도 1시간 이상씩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방자치? 그렇다고 한다면 외교, 국방, 사법 빼놓고 다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하. 라고 할 정도 의지를 갖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앙지방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역대 대통령들 한 번도 안 했거나 문재인 대통령 때 정권 말에 형식적으로 인사 나누느라고 딱 한 번 하고 말았는데 이분은 작년 10월 달에 올 2월 달, 올 4월 달에 했고 지금 또 곧 개최할 예정인데 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들이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17개 시도지사가 오죽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의는 시작은 있고 끝 시간을 정하지 않는 유일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혼자 나갔다가 두 번째 회의 때에는 차관을 대동하고 나갔다. 세 번째 회의 때는 장관들을 전부 배석을 시켜가지고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2의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보면 지역에 있는 이제 대학들이 어떤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지원자가 없고 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보시기는 어때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네. 지방을 살리는 방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하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네. 뭐냐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 한다고 의원들 선출을 32년째 하고 있고 단체장 군수들 선거를 28년째 하고 있지만 사실 중앙에서 지방의 모든 것들 계획을 세워갖고 정해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네. 그러니 지방 특성을 살릴 수 없잖아요. 네. 이 정부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하는 게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지방 경제를 살려면 기업들이 내려가야 한다. 기업들이 내려가게 하는데 아까처럼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라는 거 운영을 하는데 그랬더니 기업인들이 가장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제는 어깨 근육으로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두뇌, 지식 노동자, 말하자면 두뇌 근로자들이 필요로 한데 지방대학교도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거, 라이즈 제도라고 하는 거, 교육자치 특구라는 새 제도를 동원을 해가지고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기업의 인력들을 지방에서 키우도록 지방대학교를 최대한으로 육성을 하고 앞으로는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들에게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의 절반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하자면 한 4조 되는데 그중에서 2조를 완전히 그 지방자치한테다 맡겨가지고 지방자치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그 지역의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예를 들어서 여수의 석유화학단지다. 그러면 우리는 석유화학과 애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순천대학교라든가 전남대학교 화학과 학생들을 지금 30명이다면 뭐 200명, 300명으로 늘린다든지 또 2차 전지라든가 또 신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학과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역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대학과 또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학교, 폴리텍 대학을 완전히 고쳐가지고 개혁을 해서 거기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이 잘 된다. 그러면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로 목포대학교로 옵니다. 그럼 미달 사태가 있을 수 없죠. 그러면서도 취직이 잘 되고 고향에서 취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를 않죠. 그래서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역 대학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자, 이제는 이제 조금 정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년 만에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 표결,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없어서 사법부 수장이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여야가 이제 극단적으로 대치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권력을 가진 여당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손 혼나 이 소리 납니까? 이렇게 네. 해야지 소리가 나지. 왜 여당을 두고 야당을 돕겠습니까? 여당만 두든지 야당만 두든지 하지. 여야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합니다. 여야가 제 역할을 못해요. 여당 선거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일단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아까처럼 상대방들 당연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야당은 더 다르죠.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야당을 설득을 해가면서 여당은 여당의 역할이 있어요. 여당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요. 야당하고 싸우고 더 세게 공격하고 야당을 갖다가 완전히 집 밟는 게 여당이 아닙니다.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한테 국정 운영을 맡겨주면 우리가 한번 나라를 제대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약이란 말이에요. 여당 후보도 야당 후보도 공약을 했는데 당선이 된 사람들은 그게 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은 대통령의 공약
국민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국민과의 약속,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지켜내는데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아주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그 약속 하나하나를 지키는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갖다 확보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여당입니다. 이 여당이 이 일을 놔두고 이재명이가 어떻고 정청래가 어떻고 누가 어떻게 하고 다 야당이 한마디 하면 여당은 두마디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당이 야당하고 공격하고 비난을 하면 여당의 역할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여당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시켜주면 이렇게 하겠다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일을 해야지. 정치라는 게 원래 뭔지 아세요? 정치라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게임이에요. 네. 정치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것을 비판을 줄이게 하는 것이 정치인이에요. 야당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야당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진짜 아마 이런 야당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번 네. 보세요. 네. 정권이 출범을 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네. 국무총리를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말하자면 저기 김부겸 국무총리를 데리고 저 국무회의를 하고 네. 내각을 이끌어갔다니까요. 그렇죠. 국무총리를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법부에 지금 대법원장을 지금 승인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법부에 지금 완전히 공백 상태를 끌고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현직 국무총리를 또 해임 건의안을 내갖고 네. 완전히 지금 또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어떤 장관 하나 제대로 청문회에서 인정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완전히 단독 처리해서 있는 대로 법안 있는 대로 다 밀어 붙이죠. 걸핏하면 탄핵을 벌써 장관들 몇 명째 지금 탄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3년 4년 된 정권도 아니고 이제 1년 한 3, 4개월 된 그 여당한테다 대고 대통령한테도 대고 이런 식으로 장관들은 탄핵하고 인정도 안 하냐고, 총리고 저기 뭐니까 대법원장이고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야당이 뭡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이렇게 잘한 모습을 보여갖고 다음번에 우리한테 정권 주세요. 그거 보이려고 하는 게 야당인데 지금 그런 거 보이기는커녕 탄핵, 거부, 반대, 단독 처리. 어떻게 이런 야당을 믿고 또 정권을 준다고 하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니 국민들이 환장할 노릇이죠. 환장할 노릇. 진짜 지금 어느 한쪽을 갖고 잘한다 못한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이제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당시 이회창 야당 총재 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이제 청와대에서 영수회담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일단 대화를 해야 이게 뭔가 물꼬가 풀리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여당을 두고 야당이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하나도 국정을 협조를 안 하고 완전히 아주 거의 나라를 망쳐먹고 망해먹으려고 하는 이런 야당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이 여당과 야당이에요. 지도부들이요. 국민 수준 정도로, 국민의 상식 수준 정도로만 좀 자기 자신을 조금만 좀 인격차로 좀 끌어올리기만 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누구 탓을, 호남 사람들은 당연히 여당 탓을 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당연히 야당 탓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갖고 한 게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국민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국민의 에너지가 하나로 결집돼갖고 지금 이 무섭고 무서운 국제 경쟁 사회에서 이 나라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치가 국민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저놈들만 없으면은 정말 내가 다리 뻗고 자겠다, 마음 편하게 자겠다, 진짜 속상하지 않고 진짜 밥 제대로 먹고 살겠다,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지금 여야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여야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구체적인 해법을 한번 제시를 해주신다면 제가 뭐 어렵겠지만 네. 저도 당대표 제대로 못해서 중간에 물러난 놈이 뭔 제가 제대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은요, 저는 여당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여당,
국민을 보고 해야 됩니다. 국민을 보고. 우선 민주당하고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모든 걸 거부하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아닌데 뭐 그 사람들을 하겠어요. 그러면 야당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주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갖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여당이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말하자면 헌법기관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완전히 현장을 좀 들어갔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어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지방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너무너무 가까이서 힘든다 그런다. 그걸 앉아서 보고를 받을 게 아니라 단 하루도 안 빼고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얘기를 들어가지고 국민 수준에 맞게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당이 하나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이게요,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우리 국민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지냐? 제가 58년생입니다. 네. 우리 그냥 한국 나이로 66세인데 우리 또래 이상은요 날때게 나라가 후진국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태어나갖고 성장하면서 자라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굶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은 틀립니다. 네. 그런데 우리 밑으로 한 40세까지는 나서 보니까 나라가 중진국이에요. 중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교육도 많이 받고 해외도 많이 나가고 또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또 40세 이하짜리들은요. 나서 보니까 나라가 이미 선진국 돼갖고 있는 거예요. 네.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거나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는 아까 우리들처럼 어쨌든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하루 한 끼라도 어떻게 안 굶고 버텨봐야 됐던 시절의 사람들은 틀린데 전 세계 아마 193개 유엔 그 가입국 중에 이런 나라 우리는 한 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해오면서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같이 사는데 지금 우리 여당에서 정치하는 거의 모든 정치인들의 머릿속의 사고방식은 아까 66세 이상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다 해야 되고 다 거머쥐어야 되고 아까 특성과 개인을 개인의 특성이라든가 또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거 인정한 것에 되게 인색해요.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다양성이나 다원성에 대한 그런 인정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40세 이하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까 공천도 주고 당협위원장들도 많이 앉히고 또 당직자에도 앉히고 장관들도 많이 앉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부족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한국 말을 쓰긴 해도 사고방식이 워낙 틀리니까 행동 양태가 워낙 틀리다니까요.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대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든지 아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중년층을 받아들이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색하고 그다음에 또 저거 말이 길어서 좀 미안한데요. 그다음에 또 여당이 참고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국민의 두 번째 특성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진보 보수가 우리 정치 시작할 때만 해도 40, 40, 중도 20이었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30, 30, 중도 40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저는 내가 올해 정치를 하면서 체감한 바로는요. 진보 20, 보수 20, 중도 60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60%의 중도 국민들은요. 한순간에도 생각 바꿔가지고 이쪽 찍으려다 저쪽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스윙보트예요. 그때 자기들한테 이익도 되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중도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적극적인 지지자들에만 이렇게 함몰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중도에 있는 사람을 놓치니까 국민이 안 보이고 국민 속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여당이 가장 바꿔야 될 저는 자세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 팬덤 정치, 극단적 진영의 정치, 적대 정치, 그리고 또 여야가 사실은 보면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 상생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정치 문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당도 보면 이제 168석의 거대 야당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대선 연장전을 치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사사건건 어떤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발목을 잡다 보니까 그 여당 입장에서 뭔가 손을 내밀기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다른 것 있죠. 많이 있는데 우선은 나는 야당이 아까 168석이다 다수당이다 이러면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의회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자기들이 휘둘러 보니까 알잖아요. 네. 장관도 완전히 6개월 동안 일도 못하게 행안부 장관 딱 정지도 시켜버린 게 야당이잖아요. 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법안들 있는 대로 다 단독으로 처리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의회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권력이 있다고요. 자꾸 약자 코스프레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감을 갖고 야당을 완전히 통합시켜서 여당이 못하고 있으니까 야당이 잘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받을 그러한 것들을 보여줬는데 못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야당이 아쉬운 게 뭐냐면요. 뭐 아까 개딸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내가 지켜본 정치를 오래 했던 내가 지켜본 개딸들은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네. 드러내지를 않아요. 네. 근데 어마어마한 뒤에서 힘을 발휘를 해요. 네. 혹시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마스크 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이 마스크 걸 역할이에요. 마스크가. 낮에는 그냥 뭐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밤에는 다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주 모든 것을 능란하게 해갖고 사람들 휘어잡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끌고 가는 네. 이 마스크 걸들에 의해서 끌려당기거나 휘둘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발목 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신뢰를 얻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이 솔직히 전부 한 번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농구를 하다가 뭐 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리면 감독들이 뭘 해요?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합니다. 탁 입술을 불어가지고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해요. 왜냐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일단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고 또 정신무장을 하고 그렇게 새롭게 또 그다음 게임을 뛰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하거든요. 지금은요. 진보고 보수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작전 타임을 요청할 시간입니다. 한 번 정도는 쉬어야 돼. 이대로 가가지고는 게임 개판됩니다. 뭐 이게도 이긴 것 같지 않고 저도 지금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고 지금은 여야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해서 조금 한 템포 쉬어야 됩니다. 너무 극단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요 자멸됩니다. 자멸. 완전히 자책골 나와요. 이렇게 정치권 자체가 다 아주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어떤 국민들 지난번 대선 때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4년 동안 이낙연이 1위였습니다. 지지율. 4년 동안 이낙연이 지지율 1위였다고. 1년을 안 남겨놓고 이낙연 36%, 이재명 32%, 정세균이 8%. 80%에 가까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야당은 어떠냐? 홍준표 4.6%, 유승민 2.2%, 원희룡이 1.2%, 나머지 1% 이하. 10%도 안 됐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1년도 안 남겨놓고 40%에 육박했다니까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얼마냐? 아마 이 토를 이렇게 불었다고 한다 그런다면 0%라 그런다면 뭐 바보라 그럴 거예요. 0% 이하였어요. 정권 교체 가능성.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권이 교체됐어요. 누가?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는 개딸들하고 극우들이 그렇게 광화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피우니까 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침묵하고 있는 말하지 않는 시끄러운 소수 말고 말하지 않는 완전히 침묵하는 다수 60%가요 조용하게 정권을 바꿔버려요. 교체를 해버려요. 80%를 넘어뜨려버리고 10% 당해서 이기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누구냐? 중도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루아침에 정권 완전히 훅 불어서 날려버릴 수 있는 것. 야당 완전히 진짜 풍비박산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금 정치권이 코앞에 닥친 그런 위기를 국민들의 지금 분노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노하고 있다는 걸 못 깨달고 있다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현직 이제 정권 사이에 보면 잼버리 사태 때도 그렇고 뭔가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국민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여야가 말하자면 부딪힌다거나 전 정권하고 교체가 돼가지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또 새 정권은 밖에서 보지 못했던 안에 들어와서 이제 각 부처의 보고를 받아보고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또 말하자면 불편한 점들이 몰라서 썼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당연히 저는 뭐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네네. 자, 2부에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추석 특집 방송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총선이 이제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자, 관심사는 이제 대표님께서 광주 전남 지역 어디에 출마할지입니다. 마음 결정하셨나요? 내 마음이야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선거구가 인구 위주로 되잖아요. 네. 근데 자꾸 지방이 소멸돼 가잖아요. 네.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앞전에 했었던 선거구로 갈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고향이 곡성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곡성 구례 광양인데 네. 곡성 순천 말도 나오고 네. 화순 곡성 또 담양 말도 나오고 뭐 또 여수가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든다 그러고 순천이 2개가 될 것으로 알았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뭐 지역구가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출마 예정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못 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그렇죠. 예. 그래야만이 우드로 나간다고 얘기를 하지. 뭐 올림픽도 아니고 나가는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나가면은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인데 지금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마음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본래 뭐 내가 그런 거 따져갖고 유리한 데 간다면 수도권에서 출마하지 뭐 때문에 호남에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선거, 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거로 말하는 그 선거를 위해서 저는 호남에 또 반드시 호남에서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저한테 지금 여권에서는 수도권 출마를 엄청 권유하고 아하. 또 강요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단호하게 제가 흔들림이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저는 광주 전남이 네. 이번 다음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35년 동안의 민주당 독주 체제를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정치의 전남, 정치의 광주에서 삶의 전남, 삶의 광주로 좀 바뀌기를 바라고 내 정치적인 목표, 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구상은 네. 어떻게 광주 전남을 삶의 전남, 삶의 광주로 바꿔볼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서 저는 목포에서부터 여수까지 광양, 여수, 순천, 완도, 진도 지금 거의 가지 않은 군이 없을 정도로 찾아다니면서 현안들을 찾아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부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정현 대표님은 지금 아주 불리한 그 보수당 출신으로 이제 2012년에는 광주 서울에서 비록 2위를 했지만 거의 40%에 육박한 득표를 하셨고요. 39.7이니까 40% 예. 육박했죠. 예. 그리고 이제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는 이제 순천 곡성에서 당선되셨어요. 거의 50% 가까이 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전남 순천에서 또 44.54%. 자, 그래서 저희 KBC 이제 광주 방송이 사실은 추석을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10곳 지역구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구 획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이제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대표님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 출마할 걸로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현직 민주당 의원 소병철 의원에 이어서 13.2% 그러니까 선호도인데 1위인 현역 의원이 18.9%입니다. 이게 오차범위예요. 놀랄만. 그러니까 출마도 선언 안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고맙죠. 너무너무 황송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저는 일단 선거에 딱 나서는 한은 저는 뭐 당선을 목표로 나가지 2등을 목표로 나가지 않습니다. 가서 서령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쨌든 광주 전남에 한번 삶의 전남으로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뛰고 있고 또 광주 전남을 제 지역구로 생각을 하고 광주 전남에 대한 일에 몰두를 하고 또 선거구 확정되면 그때 또 유권자들에게 어디로 나간다 이렇게 하고 또 제 특징이 발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발바닥으로 한번 제 선거구를 다 밟아보는 그런 선거를 한번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출마하시면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실 겁니까? 저는 이제 3가지로 합니다. 원래 제 그 신념이 뭐냐면 이제 내 발바닥으로 밟은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바퀴 또 내 자동차 내 바퀴를 가지고 어쨌든 내 관내는 구석구석을 밟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도 이제 순천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우리 이 대표님만큼의 어떤 그 경쟁력이 있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천하람 변호사는 사실 대구 출신인데 이제 순천의 뜻을 품고 이제 열심히 보수 볼모지에서 이제 텃밭을 갈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 지역에 현재 가보면 호남 민심이 이전 총선 때와 달리 윤석열 정권 이후에 특히 동북권에는 좀 어떤 그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그런 걸 느끼시나요? 있죠. 있기는 있지만은 선거는 한 명만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가지고 옛날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다. 또 득표율이 높았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당선이 돼야 됩니다. 네. 적어도 호남에서 저는 광주에서 하나 전남에서 하나 꼭 그 다음번 총선에서 한 명 정도는 좀 보내가지고 18명 광주 전남 국회의원 중에 16명이 저 2명하고 눈치를 보게끔 2명이 죽어라고 뛰면 16명이 눈치를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18명이 같이 한 당이 돼버리면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같이 놀지. 그러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변화의 조짐은 조금씩 있어요. 특히 MZ세대들. MZ세대들은요. 지금 뭐 저기 뭡니까? 우리 저 이재명 대표님 단식한다? 아니면은 뭐 후쿠시마에서 뭐 오염수가 어쨌든다? 그렇게 많이 일본 여행을 가고 뭐 거리낌 없이 회 먹고 일도 관심 없습니다. 일도 정치적인 거 그냥 완전 그렇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젊은 세대들은.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지난번 지방선거 때 항상 투표율 1위 광주 전남인데 37.2%.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선거 때 32% 거의 그냥 쳐다도 안 봐버리는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만 가서 일방적으로 찍어주는 그런 선거 이제는 하지 않겠다. 이제는 뭐 자판기처럼 너희들이 뭐 동전 넣고 이름만 대면 우리가 무조건 되고 표주는 그런 자판기 선거 안 하겠다. 완전히 이제 뭐가 보여지냐면 주인 의식이 보여져요. 주인 의식. 그 전에는 민주당 민주당 무조건 뭐 따질 거 물을 것도 말 것도 없이 이름도 못 외우면서도 가서 찍는 게 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투표권을 갖고 있는 내가 주인이야. 민주당 누구들은 우리 심부름 한다 그랬잖아. 심부름꾼이야. 이제 점차 광주 전남의 주민들이 민주주의의 민이 주인이 되는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광주 시민 전남 도민이 주인이 되는 사고방식을 바꿔가더라고요. 더 이상 민졸로를 하지 않겠다. 민이 졸이야? 너희들이 찍으란다고 찍고 언제는 그 군수가 좋다 그래 찍으라 놓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위협되니까 그 사람 말고 이 사람하고 새로 공천하면 거기 말고 여기입니까? 이렇게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을 끌고 댕겼던 민주당들한테 일제 졸처럼 너희들한테 따라다니지 않겠다. 우리도 민주주의를 알아. 우리도 민이 주인이라는 걸 안다고. 이제는 더 이상 민졸로를 하지 않겠어. 이게 확연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무슨 민주당 말고 다른 당의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조금 거기까지는 제가 이런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광주 전남 사람들이 주체의식, 주인의식,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굉장히 강해진 거. 그건 매스컴,
매스컴의 영향, 유튜브의 영향, 또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영향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압니다. 이제는 정보를 공유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사랑방이나 가갖고 누구한테 얘기 듣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각자가 다 뉴스 보고 자기가 판단해요. 내가 주인이야. 민주당이라도 무조건 나 하지 않아. 이런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뭐 그렇게 다른 당 후보들을 갖다가 뭐 당선시킨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때까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국민의힘이 이제 서진전 정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보수 볼모지였던 광주 전남에 최근 2년 사이에 국민의힘 당원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그런 게 보입니다. 네. 실제로 당원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 찾아와서 네. 뭐 권유한다고 되겠습니까? 많이 오고 있고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견제 의식 또 민주당을 좀 심판하는 의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네. 왜 국민의힘이냐? 국민의힘은요. 지뢰 호남 사람들은 우리 당 찍지 않을 거야. 지뢰 노동자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서민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하는 아주 구태스러운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어요. 호남은 우리 편이 아니야. 세상에 이런 놈의 정치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미리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후보들을 제대로 공천을 안 해요. 아하. 솔직히 한번 찍어주고 싶어도 민주당 미워서 국민의힘을 한번 찍어주고 싶어도 언제 너희들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 국회의원 깜을 제대로 한번 너희들이 공천해 본 적이 있어? 이게 지금 광주 전남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네. 누구들이 포기했는데 우리 보고 우리가 어떻게 포기한 놈들한테 표를 주냐 그 말이야. 제대로 골라가지고 후보를 내고 그래서 아주 빛과 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 후보하고 아주 완전히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급을 내보내고 떨어지면 누구 집권당이니까 그런 사람도 어디 국영겹체 서당이라도 좀 시키고 장차관이라도 좀 시키고 사후도 좀 이렇게 관리해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민주당 미울 때게 마음이라도 한번 돌리는데 한 번도 제대로 후보 고를 생각을 안 해. 당신들 지금 머릿속에 뭐라고 돼 있어? 호남 사람들 진보니까. 호남 사람들이 진보야? 내가 호남 사람이요. 내가 호남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지금도 어머니가 계셔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꼭 곡성을 갑니다. 내가 가서 만나본 호남 사람들은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예. 호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어디 국민답 어느 국민이나 다 그러듯이 제대로 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찍어줄 준비가 돼 있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을 하고 호남을 포기했으면서 어떻게 찍어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는 말 호남 포기를 포기해. 호남 포기를 한번 포기하고 한번 제대로 공천 한번 해봐. 우리도 생각 한번 달리 해볼 테니까. 이게 지금 광주 전남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인데 그래서 아까 당원들이 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못 깨달고 거기 뭐 공천해봤자 안 돼. 공천해봤자 안 되라니. 이정현이 당선됐잖아. 왜 안 돼? 그쵸. 이정현이 2번이나 당선됐는데 한 번만 했다면 말도 않겠어. 2번이나 됐잖아. 광주에서 39.7, 40%도 얻어본 적이 있잖아요. 이정현이가 그래도 괜찮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더라. 부지런히 뛰댕기더라. 서민들 아주 일반 국민들과 아주 소통도 잘하더라. 그러면 찍어준다고. 그게 이정현이가 증거를 입증을 했잖아요. 근데도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는 말이야. 국민의힘만 그래? 그 앞에 모든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이 다 호남 포기를 해왔다고. 자기들은 그런 말 안 쓰지. 그렇지만 호남 포기를 하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는 전라도에서 후보도 못 냅니다. 우리는 전라도에 가봤자 5% 10%밖에 못 얻습니다. 어차피 표 줄 지역에 가갖고 그런 감정을 자극시켜가지고 말이야. 어차피 얻어갈 표 똘똘 더 뭉쳐갖고 얻어가는 그런 전략과 전술 쓰지 마세요. 이제는요. 서진정책이라는 표현도 쓰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이게 지금 전쟁입니까? 무슨 전쟁해갖고 전략 전술 써가지고 호남 사람들한테 와서 그 전략과 전술을 일시적으로 속여가지고 어떻게 표를 얻어보려고 그런 생각 서진정책도 쓰지 말고 호남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인물 공천하고 그다음에 호남들의 현안에 대해서 다른 지역 현안 챙기듯이 그렇게 좀 챙기라 그 말입니다. 네. 그 대표님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보면 이제 호남 출신 중에서 이제 수도권 일대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인물,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공천해서 그분들이 지지도를 많이 끌어올리면 수도권 선거에서도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사회자가 지금 그렇죠. 선거 때까지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지금 그 전략이 가장 정확한 전략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호남 사람들의 광주 전남의 18석 저기 뭡니까 전라북도의 10석 합해갖고 28석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근시안적이고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수도권에 121석이 있는 수도권에 호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호남 선거가 수도권 선거가 항상 2% 3% 네. 최고 많이 낼 때가 5% 7% 차이로 간다고. 네. 그런데 만약에 거기 있는 호남 사람들이 호남에 잘하는 것을 보고 네.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 다른 지역 사람들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좀 더 유연해요. 호남의 현지에 산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갖고 예를 들어서 2%만 오면 저쪽으로 갈 표가 이쪽으로 와버렸으니까 4%가 온 거라니까요. 그렇죠. 4%만 오면 8%가 와요. 수도권 싹 쓸어버려요. 아이, 왜 이렇게 쉬운 1+1은 2라는 것보다도 더 쉬운 이런 전략을 못 쓰고 말이야. 막 호남은 포기하고 버리고 호남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 좀 써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갖고 수도권 호남 사람들까지 성질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화나게 만드냐 그 말이야 이게.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요. 바로 받아들이는 순간 총선 무조건 압승입니다. 저 어찌됐건 이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일 거거든요.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네. 분명하게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다.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네.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심판 받을 사람이 중간 평가 받을 사람이 그냥 국민 의식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한다거나 여당 노릇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선거는 심판이죠. 네. 당연히 네. 그 선거는 중간 평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중간 평가다. 중간 말하자면은 저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받을 각오를 하고 국정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심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당만 심판받고 여당만 중간 평가 받습니까? 야당도 받죠. 당연히 중간 평가 중간 심판을 받아야 되죠. 저렇게 반대만 하고 발목만 잡고 욕을 하고 저기당 국회의원들 잘못했던 사람들 전부 다 국회 체포동의안 다 부결시키고 특권 있는 대로 부여하면서 특권 없앤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맨날 뉴스라고 만들었는데 낸다는 게 말이야. 가짜뉴스를 만들어갖고 언론까지도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신뢰감을 다 없애버리고 네. 야당이 여당을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 그 비판 내용이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그렇게 거짓말 가짜뉴스 금방 들통날 그런 뉴스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야당 노릇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정말 국민들한테 또 가짜뉴스야? 난 믿었잖아. 또 가짜뉴스야? 믿었잖아. 드루킹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 이는 날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판 안 받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당 야당이요. 국민 수준에 조금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심판 맞습니다. 심판 맞고 그 심판을 받으려고 여당 야당 그 지금 몇 개월만이라도 변하고 달라진 모습 보여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요. 또 윤 대통령도 사실 호남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보면 이제 광주 복합 쇼핑몰 공약 또 이제 의원 전원이 지난번에 5.18 기념식에 다 참석을 했고 그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유가족들하고 이제 비 맞으면서 입장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했는데 상당한 그 나름대로 그 진정성을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어서 호남 정치에 대해서 호남에 대해서 호남에도 표를 적게 많이 얻고 적게 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익숙치 않은 사람이에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딱 정치를 하고 지금 대통령이 되다 네. 보니까 네. 호남에 대한 선입관이 그 앞에 정권들하고 저는 좀 다르다고 다르다. 봅니다. 예. 출신은 충청도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컸고 네. 경상도다 전라도라는 게 그 어떤 이 양반한테 굉장히 관심거리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호남을 이렇게 그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쁜 대통령 선거 와중에 단 한 사람도 가지 않았었던 역대 모든 대선 후보가 가지 않았었던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고향까지 배를 타고 2시간 반씩 가가지고 가서 거기를 방문할 정도로 하고 또 지난 대선 때 7번씩 방문을 하고 지금도 이제 관심을 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기회에 오늘 이 방송에 내가 꼭 좀 하고 싶은 네. 얘기가 하나 네.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호남 사람으로서 그냥 어떻게 서울에 와갖고 조금 뭐 정치적으로 좀 잘 돼갖고 해갖고 그래서 호남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호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호남 발전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호남. 그런데 지금 호남이요. 대한민국 국군이 뺑뺑 돌아가지고 이제 호남 쪽으로 온 것 같아요. 국군이 호남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내가 미국 사례를 들겠습니다. 네. 미국의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주가 있죠. 네. 캘리포니아주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죠.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최고의 두뇌들이 그리 몰려가고 어마어마한 월급을 주고 어마어마한 IT 기업들을 포함한 이런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그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리고 수도권으로 몰리듯이 옛날에 부산 대구로 몰리듯이 울산으로 몰리듯이 막 사람들이 몰렸어. 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이제 회사를 못 나오게 하고 재택근무를 시켜봤어. 네. 그랬더니 직원들이 안 나오니까 월급 외에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이게 회사가 좋았었어요. 회사만 좋은 게 아니라 집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8시간 근무할 것을 3시간, 4시간만 집에서 작업을 해도 그것도 완전히 뭐 속옷만 입고 앉아서 해도 편하게 있어서 해도 너무 잘 돼.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그렇고 아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굳이 회사 나갈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아까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값 비싸고 땅값 비싸고 하듯이 월 500만 원이요. 월세가 500만 원. 월세. 전세금도 아니고 월세가 500만 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재택근무를 하면서부터 500만 원씩 주고 거기 앉아 집에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싼 뒤로 나오다 보니까 텍사스까지 나와버려. 워싱턴주까지 가버려. 네. DC 말고 워싱턴주까지 가버려. 그래갖고 점차 지방으로 내려와. 지방으로 내려다 보니까 아니 많은 두뇌 근로자들이 지식 근로자들이 지방에 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따라 내려와 버려. 네. 거기가 일할 사람들 거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거의 다 옮긴다. 보잉사도 옮기고 뭐 구글도 옮기고 막 다 옮긴단 말이야. MS도 옮기고 다 옮긴단 말입니다. 막 지방으로 옮겨버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안 했었던 말하자면 뭐 우리가 지금 그 나라 아니니까 그냥 좀 합시다.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거의 인류대학교에 속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아까 그런 인재와 인물들을 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막 우수 학생들이 몰려오고 네. 우수 학생들 네. 올리니까 취업이 잘 되고 취업이 잘 네. 되니까 인류 일자리들이 지방에 생겨. 인류 일자들이 지방에 생겨갖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다 갖다 쓰다 보니까 그 지방 대학교의 대수가 올라가고 미달은커녕 막 대수가 올라가. 이런 식으로 발전한 걸 봤단 말입니다. 이제 지금 경제나 산업이 어떻습니까? 완전히요. 그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로 네. 발전하거든요. 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네. 아니면 풍력 중에서도 육상풍력이나 해상풍력이요. 네. 근데 경상도 바다나 네. 강원도 바다는 200m, 250m 해가지고 이 풍력 발전소는 세우기 어려워. 네. 그런데 신안은 15m, 20m예요. 네. 영광 네. 또 저기 뭡니까 부안 아니면 저기 군산까지 이 남해안하고 서해안 쪽에 광주, 전남, 전북 쪽에 이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말하자면 앞으로 많이 생산될 네. 수 있어요. 이걸 수도권을 가져오려면 교통 비용 때문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 누구들이 내려와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워싱턴이나 텍사스로 빠져나오듯이 이제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있던 기업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 찾아서 전라도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지금 광주에 있는 말하자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앞으로 미래차 말하자면 전기차, 수소차, UAM 아니면은 자율주행차로 바뀌어야 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그쪽에 많이 들어서게 되고 또 아까 같은 신재생 에너지 하려 그런다면 그런 거 시설하는 그런 산업도 엄청나게 발전해야 되고 또 저기 요즘 이제 고흥에서 항공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같은 여수의 석유 화학단지도 이제 말하자면 그린 수소에다가 화이트 바이오 쪽으로 바뀌게 되고 2차 전지도 그쪽에 생기게 되고 광주 전남이요 지금 땅 잡아놔야 됩니다. 기업도 좋게 얘기해서 지금 잡아놓은 게 제일 쌉니다. 이제는 광주 전남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정치,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도지사, 시장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국회의원, 시장 군수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건 놔두고 맨날 누구 비오나 하고 누구 가서 온 몸으로 가서 막아내고 거의 마치 영웅인 것처럼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국회의원 시켜달라. 이런 노릇을 해갖고 국회의원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는 정치의 정치의 전남에서 삶의 전남, 삶의 광주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 지금 복이 막 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뭐가 전부 기운이 오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네. 자,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 청취자하고 시청자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선거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진짜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정치로 내 고향 광주 전남을 확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저는 국민의 힘이니까 말하자면 지역민들한테 버림받으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정현 전 대표님 말씀 들었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분 의원 모실 예정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가전 세대로